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파트는 대체 언제 처음 지어졌을까요? 우선 아파트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 대신 부족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 형태인데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배경엔 산업화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고 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한 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대신 토지 활용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을 짓게 된 것이죠. 아무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 형태가 변화하면서 많은 것들이 함께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인 좌식에서 서양의 생활 양식인 입식으로 바뀌었고 온돌 대신 연탄 난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자, 그럼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이자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는 바로 충정 아파트입니다. 충정 아파트는 1932년 해방전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는데요. 일본 건축가인 도요타 다네요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건축 당시에는 5층이 아닌 4층이었고 건축가 이름을 따서 도요타 아파트, 우리말로는 풍전 아파트라고 불렸다고 하죠. 풍전 아파트는 이후 반공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김병조 씨가 4층짜리 아파트를 5층으로 증축해 코리아 관광 호텔로 운영을 했는데요. 1975년 서울은행이 호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하고 유림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일반 분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지역 이름을 따서 지금의 충정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죠. 아파트의 내부 구조는 매우 특이한데 대지 모양 탓에 삼각형 형태의 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 난방이 도입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요즘 매우 핫한 인기 드라마 넷플릭스 스위트홈 다들 보셨나요? 스위트홈은 그린홈이라는 철거 직전에 허름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 삭은 듯한 외관의 초록색 벽면 아파트는 드라마에 대한 몰입도를 한껏 올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그린홈의 모티브가 된 아파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충정 아파트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건물 외관이 굉장히 비슷하죠. 현재도 충정로에 가시면 고층 빌딩이 늘어선 초역세권 대로변 사이에 위치한 충정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입구에는 건물 내부 촬영 금지와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 문구가 있다는 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저는 맥주에 감자칩을 먹는 걸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가지 감자칩을 돌아가면서 사 먹던 어느 날 프링글스를 먹고 있다가 다른 감자칩들과는 달리 손에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프링글스는 기름기가 없는 걸까 하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다가 프링글스가 감자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감자칩의 대표 주자로 알고 있던 프링글스가 감자칩이 아니라뇨?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이유는 프링글스의 제조 방법에 있었는데요. 감자를 썰어 기름에 튀긴 다른 감자칩들과는 달리 프링글스는 말린 감자가루로 반죽을 만든 다음 감자를 자른 듯한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링글스를 개발한 곳은 바로 미국의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우리에겐 P&G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하죠. 1956년 당시 기존 감자칩이 너무 쉽게 부서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감자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몇 년에 걸쳐 말 안장과 같은 모양과 기다란 캡 형태의 포장지를 개발하면서 웬만한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감자칩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 질투가 난 것이었을까요? 다른 제과 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진짜 감자를 튀긴 것이 아니니 감자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이에 미국 식품의약청은 그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프링글스는 건조된 감자가루로 만든 감자칩이라는 문장 안에서만 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자 P&G에서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포테이토 크리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감자칩이건 감자 바싸싹이건 별로 상관이 없었나 봅니다. 그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었고 지금도 인기 있는 과자로 남아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한편 P&G에서는 이런 서름을 역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과자류에는 17.5%에 달하는 판매세가 부과되는 반면 식품으로 분류되면 판매세가 면제가 되었는데요. 판매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P&G에서는 영국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프링글스가 감자가루 외에도 밀가루와 전분 등이 혼합된 반죽으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감자칩이 아니고 따라서 과자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와, 똑똑하네. 이에 런던 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면서 프링글스 원료에서 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2%밖에 안 된다는 점을 들어 P&G의 손을 틀어주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P&G는 영국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와우! 프링글스는 2012년 세계적인 식품 기업인 켈로그에게 27억 달러에 인수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감자칩은 아니지만 감자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인 프링글스. 알고 보니 와우, 좀 대단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 오늘 맥주에 프링글스 한 통 해야겠습니다. 맥푸.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길게 자란 제 손톱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니, 언제 이렇게 자랐지? 손톱을 또각또각 자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손톱은 얼마나 빨리 자랄까? 그리고 손톱은 발톱보다 왜 더 빨리 길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손톱은 1개월에 약 3mm, 그러니까 3개월에 약 1cm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프지만 만약에 손톱이 빠지게 되면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손톱이, 왼손잡이는 왼손 손톱이 조금 더 빨리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주 쓰는 손으로 혈액이 더 많이 흐르게 되고 혈류량이 높아지면 세포 분열이 활발해져서 손톱이 더 빨리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손에 비해서는 활동량이 적은 발의 발톱이 상대적으로 덜 자라게 되는 것인데요. 발톱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 1m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는 다르게 많이 걷거나 많이 뛰어서 발의 활동량이 더 많은 사람들은 발톱이 더 빨리 자라겠네요. 그리고 손톱과 발톱은 태어난 직후 가장 빠르게 자라고 노화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리게 자란다고 합니다. 아, 손톱이 빨리 긴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현대 사람들의 손톱과 발톱이 자라나는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손톱과 발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과거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 손톱이 예전과 달리 약해져 있다면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손톱에 흰색 반점 혹은 세로줄이 생기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한다거나 하는 등등 손톱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증상이 보인다면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눈물을 참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눈물 셀카 장인 가수 채연이 탄생시킨 유행어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마도 이 유행어의 그 다음 문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함께 보실까요? 소리치며 울 수 있다는 건 존커야? 채연은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몸으로 직접 눈물에 찐 효능을 느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싸이월드에 일기를 쓴 것이 아닐까요? 생리적으로 말하면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일종인데요. 눈물이 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품을 할 때, 양파 같은 매운 음식을 썰 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날씨가 추울 때, 슬프거나 기쁠 때, 또는 화가 날 때도 눈물이 나죠. 오늘은 이 중에서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는 감정적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적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몸 안에서 밖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쉽게 설명해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호르몬 분비 기관인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을 자극해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디졸을 분비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은 다들 알고 계시죠? 두통, 심리적 불안, 우울, 고혈압, 당뇨, 속쓰림 등등 많은 곳에 악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아무튼 기특하게도 바로 이 눈물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실험에서 눈물을 억지로 참게 했을 때 스트레스 뇌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또한 눈물을 흘리고 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체가 편안해져 혈압이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간혹 울고 나서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차분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램지 재단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의 빌 프레이 박사에 따르면 감정적 눈물은 뇌와 근육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어 심장병 위험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고 하죠. 끝으로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헨리 모슬리는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끔씩은 마음껏 눈물을 흘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최근 뷰니멀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인데요. 뷰니멀족, 본다 라는 뜻의 뷰와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을 합친 말로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고 동물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서 펫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온 일부 동물 영상의 조회수는 수천만 건에 달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느 날과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유튜브로 하얀색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 마음껏 대리만족을 하던 중 이것저것 궁금증이 생겨 흰 고양이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흰 털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대부분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쪽 눈만 파란 오드아이일 경우에는 눈이 파란 쪽의 귀가 잘 들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고양이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흰털의 파란 눈 고양이는 아니 왜 청각 장애가 있을까요? TV 동물농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최영민 수의사는 이에 대해 유전자가 관여되어서 들리지 않는 것인데 흰털의 파란 눈 고양이는 생후 4일에서 6일이 지나면 벌써 귀 안의 지각세포가 파괴가 되고 따라서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흰털 유전자와 파란 눈 유전자가 서로 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흰 고양이의 앞 이마에 까맣거나 회색인 점이 있으면 눈이 파란색이라고 하더라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유전자들이 교집합될 때 뭔가 융화가 되는 것일까요? 중재자? 아무튼 사람이 이어폰을 꼽고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듣다가 말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귀가 먼 고양이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는 소리가 일반 고양이들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억지로 목소리를 낮출 수는 없지만 고양이들이 자주 울지 않도록 덜 불안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혹시나 청각장애가 있는 흰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키울 생각이 있는 집사님들, 우리 고양이가 크게 울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요즘 힙한 사람을 보고 힙스터,
힙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힙한 건지, 어떤 사람을 보고 힙스터라고 하는 건지는 대략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힙스터라는 단어는 1940년대 초 미국 재즈를 가리키는 속어인 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햅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재즈 연주자가 연주할 때 틈틈이 지르는 소리라는 의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당시 재즈 뮤지션이나 재즈 팬들을 부른 말인 햅이 지금의 힙이라는 단어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1960년대에는 힙스터가 골반에 걸치는 바지인 힙 허깅 팬츠를 뜻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주류에서 벗어난 도시의 하이 문화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힙스터에 대한 이런저런 뜻을 찾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당시 비주류였던 것을 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힙스터들이 즐기던 것들은 점점 유행이 되어 결국 주류가 되기도 했죠. 요즘은 어딜 가나 똑같이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보다는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로 무장한 개인 카페나 작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카페나 음식점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힙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고화질 카메라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필름 카메라가 더 힙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진짜 힙스터들은 자신이 힙스터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 힙스터 그거 이미 옛날 말 아닌가요? 라는 등의 의견을 접하며 저는 힙스터가 되어보기도 전에 옛날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힙스터라는 말은 사라질지라도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특별함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힙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잡식동물? 안녕하세요, 잡식동물입니다. 최근 글로벌 OTT 회사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거대 제작사 소니 픽처스와 손을 잡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내년 2022년부터 개봉하는 소니 픽처스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된 후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된다고 하는데, 두근두근 이번 계약에 따라 소니 픽처스의 마블 영화 모비우스를 비롯해 앞으로 선보이게 될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속편까지 서비스 된다고 합니다. 신난다. 제가 진짜 마블 시리즈를 사랑하거든요. 특히 스파이더맨. 아차차차차. 그래서 말이죠,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스파이더맨의 원조 모델인 거미는 자기가 친 거미줄에 정말 걸리지 않을까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방구석 모서리나 나뭇가지 사이에 촘촘하게 만들어진 거미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땐 꽤 쉽게 주변에서 거미줄을 봤었거든요. 아무튼 거미는 파리나 모기, 해충 같은 벌레를 잡아먹어주는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생물입니다. 스파이더맨에서도 보면은 거미줄로 나쁜 악당을 공격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하잖아요. Good boy. 아무튼 거미줄은 워낙 촘촘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곤충들은 한번 거미줄에 걸리면 영락없이 거미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촘촘한 거미줄에 본인은 걸리지 않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삐비, 거미도 실수를 하면 아주 가끔 거미줄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거미는 영화 스파이더맨처럼 손목에서 거미줄을 뽑는 것이 아니라 방적돌기라는 부위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는데요. 방적돌기를 통해서 나온 거미줄은 신축성과 탄성이 매우 좋고 그 강도는 강철보다도 5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거미줄이 다 끈끈한 것은 아닌데요. 보통 거미집의 가로 거미줄에는 끈끈한 점성이 있으며 세로 거미줄에는 끈끈한 점성이 없습니다. 이는 가로 거미줄에는 거미가 끈적한 접착방울을 묻히고 세로 거미줄에는 묻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거미가 바로 이 세로 거미줄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왔죠. 그러나 코스타리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열대연구소 과학자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앞서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거미는 주로 세로 거미줄로 이동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거미줄을 치거나 먹이가 걸려서 바로 잡아야 할 경우에는 끈끈한 가로 거미줄을 걷는다고 말이죠. 실제로 거미는 세로 거미줄을 하나 칠 때 평균 1000번에서 1500번이나 끈끈한 줄을 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미가 가로 거미줄을 디딜 때 들러붙지 않는 이유로는 바로 발에 빽빽하게 난 간을
가늘고 억센 강모 덕분이라고 했죠. 선인장 같네요. 뿐만 아니라 거미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다닌다고 했죠. 발레 배웠나? 그런데 그런 거미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도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삐끗한 걸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럴 경우에는 입을 통해 천천히 각 다리를 당기면서 달라붙은 거미줄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거미야 힘내 파이팅!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웹상에서 매우 편리한 단축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컨트롤 쉬프트 T. 컨트롤 쉬프트 T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닫았던 탭을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탭을 띄워 놓았다가 실수로 닫아버려도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쉬프트 T 아시겠죠? 참고로 새 탭 열기는 컨트롤 T입니다. 두 번째, 스페이스바. 웹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 웹툰을 볼 때 마우스 휠을 열심히 돌리고 계셨던 분들, 스페이스바로도 스크롤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페이스바 하나면 손가락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크롤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유튜브 페이지에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J키로 스크롤 내리기, K키로 스크롤 올리기, L키로 좋아요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세 번째,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바로 북마크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책갈피를 끼워 놓듯 간편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개꿀팁. 네 번째, 컨트롤 L. 컨트롤 L을 누르면 커서가 바로 주소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접속할 웹페이지의 주소를 아는 경우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다섯 번째, 컨트롤 K. 컨트롤 K를 누르면 바로 구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것은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유튜브에 있을 때에도 네이버에 있을 때에도 그 어디에 접속해 있더라도 컨트롤 K를 누르면 상단에 구글 검색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구글 검색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Alt F4로 창닫기 스킬만 쓰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단축키도 한번 자주 사용해보세요. 마우스가 고장났을 때 엄청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명배우 안소니 홉킨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소니 홉킨스, 그는 누구인가? Please welcome Anthony Hopkins, everybody. 그는 193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필립 안소니 홉킨스가 그의 본명이죠. 그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엔 도통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하죠. 이후 영국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수완지의 작은 극장에서 연기하던 그는 1965년 영국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감독인 로렌스 올리비에의 눈에 띄어서 런던의 국립극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는 올리비아의 대타로 일하면서 연극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갈증을 느꼈던 그는 영화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68년 안소니는 가장 위대한 여배우 1위로 뽑힌 캐서린 헵번의 주연의 겨울의 라이온에서 리처드 1세 역을 맡아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 일화로 캐서린 헵번이 안소니에게 오버액션 하지 말고 대사를 읽고 그대로 대사를 말하라 라고 조언을 줬는데 훗날 그의 연기 지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안소니는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며 많은 명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작으로 바로 양들의 침묵이 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온몸에 소름이 쫙 돋네요. 미국 영화연구소는 한니발 캐릭터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인으로 꼽았고, 실제 같이 연기한 조디 포스터는 한 토크쇼에서 안소니가 무서워 영화를 찍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촬영 마지막 날에서야 처음 대화를 나눴어요 라고 말했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안소니는 양들의 침묵으로 199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시간에 육박하는 영화에서 그의 출연 분량은 단 25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명작을 만들었던 그에게도 잊지 못할 흑역사는 존재합니다. 바로 그가 최악의 영화를 선정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의 후보로 올랐던 적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는 영화 계절의 변화를 찍고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재밌는 건
보면 당시 마이클 케인도 함께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인데 두 배우 모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뭐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존재하니까요. 아무튼 그의 최악의 나무 주연상은 둘 다 피했다는 사실.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안소니는 한때 알코올 의존증에 걸려 이혼까지 했는데요. 그가 술을 끄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술에서 깼는데 여긴 어디? 난 누구? 왜 낯선 곳에서 눈을 뜬 거 있죠? 그는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술을 끊었는데 본인의 말로는 결심한 지 3분 만에 술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어깨는 천근만근이요, 몸은 이불과 무라일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있는 영양제를 몽땅 입에 털어 넣었는데요. 문득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한 번에 먹어도 문제가 없나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같이 먹었을 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영양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먼저 칼슘과 철분입니다. 칼슘과 철분은 서로 신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식사 전과 식사 후로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그네슘 또한 칼슘과 마찬가지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먹을 때에도 철분과는 따로 섭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철분은 식사 전 공복에,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은 식사 후에. 아셨죠? 그 다음으로 유산균과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건 아니지만요, 유산균과 함께 섭취했을 때 항생제가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도 세균으로 인식해서 모조리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같이 먹어서 항생제의 약효는 떨어뜨리고 유산균은 죽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항생제 복용 시에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유산균을 다시 먹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비타민 D와 칼슘이 그렇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과다 섭취 시에는 혈장 속의 칼슘 농도를 과도하게 높여 고칼슘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특별히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타민 D만 챙겨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복용 시간에 따른 효과적인 섭취 방법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저처럼 아침에 피곤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영양제를 마구 때려 넣는 것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었더라고요. 유산균의 경우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유산균이 위산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식후에 물을 마신 다음 30분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아침 공복에 먹는다면 물을 많이 마셔서 위산을 희석시킨 후에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같이 섭취해주면 종합 비타민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우리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몸에 쑥쑥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평소에 너무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밥상에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궁금증이 생겼다면 참지 마시고 머리 때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다 머리 박 터집니다. 그럴 땐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가 잡식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 먹이를 주세요.